자, 이번 시간은요. 그 행정사 실무에서 2019년도에 관련된 쟁점에서 직접 처분, 예, 직접 처분에 대한 한계에 관한 사례 문제가 나왔었죠. 근데 아직 요 직접 처분과 요 간접 강제죠. 이 재결의 기속력 확보 수단으로서 직접 처분 혹은 직접 강제 혹은 간접 강제 수단을 두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고 사례형으로 나왔었고 2023년도에는 요 관련돼서 단문 형식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2019년도를 한번 분석해보자. 기출문제. 그래서 보시면요. 서울특별시 A구입니다. A구. 제가 살고 있는 관악구라고 봤을 때 갑은 을의 건축물, 음식점, 영업과 주거를 함께하는 건물이다. 자, 을의 건축물이 갑소유 주택과 도로에 연접하고 있는데 을이 건축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중개축 공사를 했다. 그로 인해서 갑의 집 앞 도로와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A구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민원을 받아들여지지 않자 갑은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과 을이 행한 건축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A구청장을 상대로 누굴 상대로? A구청장을 상대로 을 소유 건축물의 설계 도면과 준공검사 내용 등의 문서를 공개해달라. 그래서 포인트는 뭘 청구했죠?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정보 공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객관식에서도 정보 공개 처분은 그 직접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직접 처분의 한계에 해당한다. 그 성질상 직접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면서 그런데 A구청장은 해당 정보가 을의 사생활 및 영업상 비밀보호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차 비공개 결정을 내렸네요. 그래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을 또한 정보 공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갑은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자, 좀 어려웠어요. 2019년도. 그래서 1번 물음에서 1물음 1에서 갑이 청구한 행정심판은 어느 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 관할 문제가 나왔죠? 관할에 속하는가. 그리고 이 행정심판에서 을은 어떠한 지위에서 여기서 을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해당 참가인이죠.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서술하시오. 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1번 문제는 관할 문제와 을의 지위죠. 참가인 지위로서 행정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 자, 물음 2에서는요. 행정심판의 인용 재결에도 불구하고 A구청장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인용 재결, 공개하라는 재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경우 이에 대해서 재결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하시오에서 뭘 써야 된다? 직접 처분을 쓰시고 직접 처분에 대한 그 한계 문제를 쓰고 그 직접 처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그 손해배상 간접 강제 제도다. 요 정도 기억하시고 정리를 해야 되는 기출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 기출문제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관할 문제였죠. 관할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가 합니까? 법원이 한다? 그렇지 않다. 법원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정기관에 내려지는 재판이 바로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재판이란 말을 쓰지 않고 판결이란 말을 쓰지 않고 모른다? 그 재결이란 단어를 쓰죠. 재결. 어쨌든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재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간단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당연히 원고 누가 됩니까? 청구인으로서 국민이 되겠죠. 국민. 피해자 혹은 국민. 원고에 해당하는 사람이 청구인이 될 것이고 피고에 해당하는 기관은 바로 피청구인이 되겠네요. 그러면 청구인은 늘 국민이고 피청구인은 늘 행정청이 되겠네요. 그러면 청구인은요. 자, 피청구인, 즉 행정청 혹은 직근 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서울특별시다. 서울특별시가 행정청이라면 서울특별시의 직근 상급 행정청이 바로 누가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된다 이겁니다. 예, 쉽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요,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바로 재결청이 됩니다. 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소속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사건을 심리 및 의결을 내린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재결청 자체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의결한 것을 변경할 수 없다. 역시 그 내용대로 재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여러분 객관식에서 공부하면서 행정심판의 종류, 취소심판과 무효확인심판과 의무이행 심판이 있다 이거죠. 자, 지금 기출에서 나왔던 행정심판위원회 관할에 있어서는 행정심판법 제6조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6조에서는 자, 그 행정심판위원회 요거부터 일단 볼까요? 종류예요. 자, 6조 1항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근 상급기관에 소속된 행정심판위원회, 그다음에 중앙행정심판위, 그다음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 자, 먼저 1항부터 보면 자, 이건 독립기관이죠. 자, 1항 보세요. 다음 각국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입니다. 에 대해서는 어디에? 다음 각호. 자, 1호, 2호, 3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그죠? 그래서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기억하자.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 기관의 장입니다. 이때는 감사원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한다는 거죠. 국가정보원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자, 2호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역시 각 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이거 3호죠. 국가인권위원회 마찬가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2항에서는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 재결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항 보시면 다음 각호의 행정청의 처분 부작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자, 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행정청. 그 다음에 2호 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그 다음에 제주도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의회, 여기 의회는 의장과 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혹은 세종특별시 이런 특별시장 같은 경우는 어디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기억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까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헷갈리는 건 이제 3항입니다. 3항. 그 다음 4항이에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 소속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한다. 그 외에 다음 각호 행정청의 처분 부작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그래서 자, 시도 소속 행정청, 그죠? 시도 소속 행정청이에요. 그 다음에 시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자, 이거 2호가 중요하죠? 지금 사례와 관련된 거죠. 시군 자치구의 장. 그래서 서울특별시 아까 A구였죠? 네. 뭐 관악구라면 관악구청장이에요. 이때 누가 심리 재결한다? 그 서울특별시죠. 그래서 직근 상급기관이죠. 직근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을 하는 겁니다. 왜? 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 군, 자치구의 장, 그 다음에 소속행정청 또는 시군, 자치구, 의회입니다. 이런 경우는 시도지사 소속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기억하시고,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4항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제2항 제1호에서 불구하고 제2항 제1호가 어떻게 나와 있죠? 제2항 제1호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부작에 대한 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까지 기억하셔야 된다. 그러면 기출지문을 통해서 이게 지금 논술형이지만 어쨌든 2019년도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객관식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맞힐 수 있었던 지문이었습니다.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객관식 공부할 때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했으면 쓸 수 있었고 사례형으로 대비했었으면 불이타 문제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객관식 지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자,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모두 그죠? 행정심판 심리권한 재결권한 같죠. 자, 2번 두 번째 질문이요. 종로구청장의 처분 부작위는 그 심리 재결을 누가 한다? 바로 직근 상급기관, 즉 종로구청장의 직근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임죠. 자, 6조 제3항이죠. 2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국회 사무총장은 누가 합니까? 그 국회 사무총장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맞죠? 법원행정처장도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장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근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틀렸다.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가 든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죠. 자, 이게 이 부분이에요. 6조 제1항의 제3호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요거 하나 그죠? 틀리게 낼 수 있으니까 객관식도 요런 거 하나 주의 깊게 해놓으면 좋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문제로 돌아옵니다. 2019년도 1번 문제. 그래서 갑이 그죠? 청구한 행정심판은 어느 행정심판위원회 관할에 속하는가 이거죠. 그래서 1번 지문 뭐라고 써야 돼요? 1번 지문에서 관할에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를 쓰셔야 된다. 그래서 해당 행정청 그죠? 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그다음 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다음에 직근 상급기관이죠.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등이 있다. 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사안에서 문제됐던 것은 A 구청장이죠. A 구청장의 소위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이 비공개 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죠.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당연히 6조 제3항 2호에 따라서 A 구청장의 직근 상급기관인 어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바로 심리 재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을 관할한다라고 마치 객관식 단문 답안을 작성하듯이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뢰지위는 여러분 참가인이죠. 소위 제3자 이겁니다. 제3자의 심판 참가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 두 줄 정도 쓸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심판 청구 결과에 대해서 소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해관계. 이해관계가 인정이 되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심판 청구에 대해서 위원회의 기간의 제한이 있죠.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입니다.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 직권에 의한 요청으로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사안에서 을은 그 재결 주문에 의한 직접적, 즉 법률상 이익이죠. 법률상 이익이 침해받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판 참가가 가능하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소위 객관식 지문에 대해서만 이해만 제대로 되고 있으면 쓸 수 있었고, 몰랐으면 이거 아예 손도 못 댄 문제였죠.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쟁점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 인용 재결에 대해서 자, 문제가 뭐였냐? 자, 문제 다시 보시면은 행정심판에 인용 재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구청장이 뭘 했다? A구청장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재차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경우 재결의 구속력 확보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 지문에서 자, 인용 재결이 내려지면 소위 기속력이 발생한다. 재처분 의무가 발생된다 이거죠. 기속력이 발생이 된다. 예를 들어서 행정청은 소위 다시 처분해야 되는 재처분 신청에 대한 그 처분 의무가 생기죠. 재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두 번째 의무이행 심판이에요. 자, 의무이행 심판으로서 자, 의무를 이행하는 심판으로 처분 명령 재결이 있는 경우 피청구인인 A구청은 당연히 재결 취지에 따라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 위원회는요.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기간을 정해서 자, 위원회요.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시정 명할 수 있죠. 시정 명령.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뭐 할 수 있어요? 간접강제, 즉 이건 직접 처분 혹은 직접 강제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죠. 신청에 의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뭐 할 수 있다? 그 지연 기간에 따라서 일정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즉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 처분 같은 경우가 바로 기억해야 되는 게 직접 처분의 한계에 속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보공개 처분 같은 경우는 그 처분의 자, 성질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사안처럼요. A구청 자체가 그 행정심판위원회,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성질상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처분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간접강제로서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구청장 자체가요.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죠? 네, 재차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차 비공개 결정 자체도 어떠한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 이런 경우에는 다시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 이거죠. 직접 처분이라든가 간접강제를 역시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단문으로 정리하자. 자,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에 대한 단문을 정리하다. 그래서 기속력의 확보 수단, 이행 재결에 있어서 기속력 확보 수단으로서는 두 가지.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에 대해서 약술식으로 대비하자 이겁니다. 자, 다시요. 직접 처분이라는 것은 뭐다? 피청구인, 행정청이, 그죠?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자,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요건. 개념에서 요건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네요. 다시 직접 처분이란 것은 누가?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그죠? 기속력 재결에 따른 기속력 그 기속력이 발생되죠. 그 제처 의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예요. 이때는 처분을 직접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직접 처분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성질 자체는 처분, 명령,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 명령, 재결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건 검토하면 됩니다. 개념에서 자 요건 첫 번째로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자 처분 명령 재결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해야 되죠. 일단 그 시정을 명할 것. 시정을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세 번째 요건입니다. 해당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어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요건. 그래서 먼저 처분, 명령, 재결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해서 시정 명령이 있어요. 시정을 명해야 되고 시정을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에 행정청, 여기 항상 사례에서 객관식으로 많이 잘 나오죠?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의 행정청이, 그죠? 당의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렸어. 어떠한 처분을 내린 경우 이런 경우는 처분의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결청은 이럴 때는 직접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까? 네,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직접 처분 내릴 수 없다. 왜? 당의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이미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이미 어떠한 처분이 있었다면 직접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네 번째 사례예요. 비공개 결정을 이미 내려졌다면 그죠? 직접 처분이나 간접 강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 그죠? 그래서 요 쟁점 기억하셔야 돼요. 직접 처분에 있어서 그 세 번째 요건. 그래서 당의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내린 경우라 하면 그죠? 내렸다면 설사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처분 혹은 간접 강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입니다. 그다음 효과는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내가 되겠죠. 네, 그래서 다른 말로 재결의 주문, 주문이라든가 그 전제 사실이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의 내용에 한정된다 이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한계에서도 전 사례 마찬가지죠. 그 처분의 성질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대표적인 예가 정보, 공개, 처분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 직접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간접 강제로 가는 거죠. 요 사례 마찬가지예요. 아까 사례에서도 직접 처분에 대한 한계와 이어지는 게 바로 간접 강제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시 간접 강제 개념 넘어가면요. 자, 인용정 마찬가지 행정심판에 인용 재결이 있으면 인용 재결에 따라야 한다. 즉 다른 말로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인용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그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행정청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 취지 자체는 역시 직접 처분과 마찬가지로 인용 재결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고
동시에 뭡니까? 직접 강제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취지가 있다. 다음 절차요. 간접 강제 결정을 하기 전에 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신청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접 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은요,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갈 수 있다? 이제는 소송으로 갈 수 있다.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다. 그 다음 위원회는요,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 이때는 당사자 신청으로 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효과에 있어서는 자, 간접 강제 결정의 효력 자체는 역시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라든가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고 그 결정서 정본 자체는 집행 권한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 강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민사집행법상의 규정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다까지만 간접 강제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꽤 오랜 기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2차 주관식 약술형 대비뿐만 아니라 뭐 행정사나 뭐 공무원, 뭐 객관식 시험에 있어서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